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차별, 불평등으로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 평등의 가치를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평년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청은 낮에는 서울 10도, 대전과 대구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오늘도 메마른 날씨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영서 중북부에는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겨울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습도가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 발생한 산불.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에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산 전체에 낙엽도 두껍게 쌓여 작은 불티에도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중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여름과 가을에 줄어들었던 산불은 겨울이 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일대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강풍까지 불어 대형 산불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허용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나 야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집 주변에 낙엽과 풀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불법 소각도 절대 금물입니다. 건조한 겨울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쉽게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5G 특화망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비스를 구축한 작업장이 100곳을 넘어섰는데 2030년에는 300곳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간을 정찰하는 사족보행 로봇이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산업단지에서 활용되는 배송 로봇도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원하는 곳까지 신속하게 물품을 전달합니다. 모두 5G 특화망 덕분에 가능해진 업무들입니다. 5G 특화망은 단일 네트워크 안에서 수천 개의 장비가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 품질을 유지하는 서비스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카메라의 모습을 비추면 3D 홀로그램으로 변환이 되는 AI 홀로 매직입니다. 5G 특화망은 이렇게 10ms 이하 초저지연 통신이 가능해 AI 기반 자동화 구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시행한 이후 5G 특화망을 구축한 장소가 4년 만에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I 로봇이나 각종 센서들과 실시간 연동되는 AI 스마트 공장, AI 물류센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G 특화망 기반 AI 기술로 사무 공간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오피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이 디지털 AI 전환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넓은 광대역, 초저지연, 고품질 QoS, 보안성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추가 주파수 공급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의 5G 특화망 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2028년 차기 UN 해양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됐습니다. UN 총회는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UN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한국을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 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은 또 차기 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해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칠레에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유엔 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 코스타리카 공동 개최로 열렸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30여 명이 다치고 주택이 불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후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하며 대지진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건물 전체가 굉음과 함께 거세게 흔들립니다. 심한 진동으로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도로가 함몰되면서 달리던 자동차가 무너진 틈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밤 11시 15분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진도 6강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感じたことのない大きい揺れ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長かったです。 홋카이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최고 70cm의 쓰나미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30여 명이 다쳤고 주택 한 채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1,800여 호가 한때 정전이 됐고 수도 간 파열이 잇따르면서 1,300여 호의 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地震起きてから間もなくって感じ。朝5時頃ちょろちょろっと出てたんだけど、それから8本出ないで。 홋카이도 주민 2만 3천 명, 이와테현 주민 6만 7천 명 등 모두 9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홋카이도 산리과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의 정보는 일본 해구, 쿠릴 해구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물과 식량, 연료, 연락수단 등을 충분히 확보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7층짜리 빌딩에서 불이 나 임신부를 포함해 최소 2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1층 드론 회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카르타 중부의 케마유란 지역. 7층짜리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정오쯤 시작된 불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 1층에 있는 드론 업체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Kalau dari sini tadi dengar kayak ada ledakan kayak gitu sih Pak dari bawah lantai 1. Ada ledakan ya? Iya, ada ledakan.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설치한 비상사다리를 통해 차례로 탈출했습니다.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된 수십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를 포함해 20여 명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 가득 찬 유독가스를 제거한 뒤 내부 수색을 다시 할 예정이어서 사망자가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ksigen juga kurang sehingga banyak yang meninggal karena lemas kehabisan oksigen di atas. Namun demikian nanti terkait dengan sebab kejadian kebakaran ini nanti akan kita sampaikan lebih. 경찰은 점심시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드론 업체의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불이 시작돼 다른 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상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건물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뒤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 연구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한 뒤 신경세포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치매와 파킨슨병에 관여하는 독성 단백질인 타우와 알파시노클레인 축적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처리하자 쥐의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하고 독성 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관찰됐다며 향후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락조차 끊긴 직계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결국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이렇게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가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 700만을 돌파했고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은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쓸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와 전기요금 체납 추이 등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전기료 체납 추이를 고독사 위기 변수로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은 내년 2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충남 아산시 봉강천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산시는 검출 지역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긴급 방역 소독을 하고 오는 24일까지 닭과 오리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경 10km 지역에는 농가 5곳에서 닭 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방역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닭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는 천안시로부터 신고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해 H5 항원을 확인했고 해당 농장의 가축 이동 제한과 초동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3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농장 25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된 곳은 경기 5건, 충북 1건 등 총 8건입니다. 경찰이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 유출자와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는데 은폐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담 수사팀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돼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섰고 특히 용의자 관련 자료 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유출 경로와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는데 지난해 12월 퇴사한 중국 국적의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쓰인 IP를 확인해 A씨를 쫓으면서 쿠팡에서 로그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정보 탈취 과정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보안 체계의 취약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이용자들의 탈쿠팡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1일 활성 이용자가 닷새 만에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는데 계속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습을 나타낼지 관심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쿠팡 활성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 1,800만 명에 가까웠던 쿠팡 활성 이용자 수는 닷새 뒤인 6일 약 1,590만 명으로 집계돼 20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바일 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1일 활성 이용자는 24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앱을 사용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쇼핑 앱의 활성 이용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을 비교해보면 네이버 플러스는 360만 명이 늘어 1,400만 명을 돌파했고 G마켓과 11번가도 각각 340만 명, 3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쿠팡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른바 탈쿠팡족을 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이런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과감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단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인 그 배송을 빨리 하는 그 풀필먼트 투자나 아니면은 멤버십에도 강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사태 발생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를 17일에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대표이사 등 5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조차 잘 파악되지 않는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범석 의장님 아직도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십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해외에 현재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김 의장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앞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상품권 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서 부당 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 신규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 유통으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은 최대 3년, 재가맹 제한은 최대 1년이 적용됐지만 이를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합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에 대응해 해지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던 롯데카드를 비롯해 KB국민과 신한, 현대와 하나카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카드 관리나 카드 SOS, 카드 이용 SOS 등의 메뉴를 배치해 고객들이 빠르게 사용 정지나 해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연내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 같은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사들은 또 한 카드사에서 보유한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 반드시 상담원 통화를 거치도록 한 절차도 고객이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미납 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지가 완료되도록 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사가 마무리되면 3년 7개월 만에 용산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복도에 이삿짐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의자와 책상 등 집기들도 줄줄이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매점과 은행, 식당 등 공용시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복귀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 주요 업무 시설부터 이전을 시작해 브리핑룸과 기자실까지 차례로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때 관광객의 발길이 닿았던 청와대는 보수를 거쳐 지난달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 여민관에는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배치됩니다. 다만 대통령과 비서진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여민관에도 이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마련됩니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은 온라인 브리핑과 생중계 등 소통 기능을 강화해 새로 단장됩니다. 이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단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를 공약했는데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최근엔 세종시에서 퇴임할 수도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첫 출근을 한 지 3년 7개월 만에 용산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중심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한국 식품류, 이른바 K푸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이 103억 7,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실적까지 더하면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106억 6,3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1.4%, 김이 13.3%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김치, 라면 등 주요 품목의 국제 품목 코드를 새로 만들어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통관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